건강해지는 방법은 과학이 아닌 자연의 이치에서 찾아야 한다. 지나치게 복잡한 과학과 의학, 영양학은 우리를 병들게 한다. 만병의 원인이 먹는 것에서 시작한다면 다시 먹는 것을 통해 나아질 수 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오늘은 나는 어떤 음식을 주로 먹고 있고 내 몸이 원하는 음식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만병의 원인이 먹는 것에서 시작했기에 먹는 것만 바로잡아도 건강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류은경의 완전 소화입니다. 저자는 국립암센터와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에서 신약을 개발하던 연구원이었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획기적인 약을 만들어도 몸이 건강한 상태를 갖추지 못하는 이상 질병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식사를 바꾼 것만으로 몸 상태가 호전된 것을 직접 경험한 이후 영양과 해독을 중심으로 한 식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저자는 소화불량이 만병의 원인이며 그 해결책으로 내 몸이 원하는 음식, 자연에 가까운 음식을 섭취하면 나아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자가 이 책에서 말하는 완전 소화란 간단합니다. 모든 질병은 염증과 혈당이 원인인데 이는 영양과 해독을 통해 치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완전 소화할 수 있는 식사란 자연에서 얻은 것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먹는 것인데요. 그 원리를 위와 장, 췌장 등이 어떻게 소화에 관여하는지, 이들이 어떻게 건강을 지키는지를 알려줌으로써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이자 독소를 해독하는 세탁소 역할을 하는 간, 이 간의 해독력을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아침 공복에 과일을 먹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과일이 탄수화물 중독을 치료하는 데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몸에 올바르게 영양을 공급하고 해독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은경의 완전소화,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들어가는 말.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먹고 건강하게 사는 법. 요즘은 주변에서 아토피와 대상포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젊은 사람을 쉽게 볼 수 있다. 30년 전까지만 해도 아토피 환자는 이렇게 많지 않았다. 대상포진도 마찬가지였다. 오랫동안 병실에 누워 지내는 환자들이나 걸리는 병이 대상포진이었다. 현대 의학과 과학은 비처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의 종류와 환자는 점점 더 늘어나는 게 현실이다. 어찌나 암 환자가 많은지 대학병원에서 위암 환자는 감기 환자 취급을 받을 정도이고 소화불량이나 만성피로, 비만은 병축에도 끼지 못한다. 50대가 되면 당연하게 콜레스테롤이나 혈압약을 복용하고 유전 질환에 걸려도 크게 놀라지 않는다. 이렇게 의학이 발달할수록 아이러니하게도 건강한 삶은 줄어들고 있다. 이유는 단 하나, 그만큼 건강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이다. 몸은 기계가 아니라 자연이다. 적절한 영양을 공급하고 몸에 쌓인 독소를 해독하며 휴식을 통해 기운을 불어넣으면 건강한 세포가 만들어져서 건강한 조직과 장기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반건강 상태를 다루지 않는다. 기술은 첨단이지만 근본 원인에 대한 개선 없이 증상 완화만 돕는 대증치료에 머무르고 있다. 단언컨대 현대의학의 접근법은 100% 맞는다고 보기 어렵다. 체내 혈당량을 조절하려면 인슐린을 강제로 주입하기보다 식사 방법을 살피는 게 우선이다. 혈당량은 내가 먹는 음식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살을 빼고 싶은 사람도 마찬가지다. 몸에 축적된 지방은 음식과 장기 기능에 따라 그 양의 차이가 난다. 그러므로 식사 방법을 개선하지 않고 운동만으로 살을 뺀다는 건 꽤 어려운 일이다.
본능을 따르면 건강해진다. 앞서 말했듯 우리 몸은 자연에 가깝다. 따로 의식하지 않아도 밥을 먹으면서 영양소를 흡수하고 호흡을 통해 에너지를 만든다. 혈액이 순환하는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 몸에 깃든 자연의 원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몸의 혈관을 동맥과 정맥, 모세혈관까지 모두 연결하면 약 13만 킬로미터로 지구를 3바퀴 돌고도 남는 길이며 혈액 속의 적혈구는 1초마다 무려 200만 개씩 생성과 소멸을 반복한다. 그런데 현대의학은 이렇게 생동하는 우리 몸을 기계적으로 수치화해서 바라본다. 예를 들면 음식을 단순히 칼로리화해서 비교하는 식이다. 만약 지금 다이어트를 고민하는 여러분 앞에 200칼로리의 시리얼과 300칼로리의 과일이 있다면 어떤 음식을 선택할 것인가? 칼로리가 낮은 시리얼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하지만 자연에 있는 야생 동물이라면 본능적으로 과일을 선택할 것이다. 살아있는 과일이 영양소도 많고 소화도 더 잘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너무 똑똑한 나머지 본능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건강하고 날씬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다. 그리고 건강해지는 방법은 과학이 아닌 자연의 이치에서 찾아야 한다. 지나치게 복잡한 과학과 의학, 영양학은 우리를 병들게 한다. 심지어 영양분이 가득하다고 믿고 먹었던 음식들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나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섭취는 심각한 영양 불균형과 성인병을 초래한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너무 늦은 시기란 없다. 만병의 원인이 먹는 것에서 시작한다면 다시 먹는 것을 통해 나아질 수 있다. 이 책의 목적은 밥과 빵, 고기 위주의 식사로 심각한 영양 불균형 상태에 놓인 현대인들의 식습관을 개선하는 데 있다. 특히 위, 간, 장의 소화기관을 중심으로 올바르게 영양을 공급하고 해독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할 것이다. 그리고 그 해결책의 중심에는 과일이 있다. 약과 병원은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지 않는다. 스스로 식사 방법을 바꾸고 영양 상태를 개선하지 않는 이상 질병의 원인은 사라지지 않는다. 부디 이 책을 통해 자연의 순리를 이해하고 여러분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모두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위 건강법. 소화가 잘 되면 몸이 살아난다. 몸의 3가지 리듬을 지켜라. 배출 주기. 오전 4시부터 낮 12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보통 화장실부터 간다. 밤새 몸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기 위함이다. 이때는 입안이 텁텁하고 식욕도 떨어지는데 뇌가 잠을 자는 동안 장기들도 잠을 자기 때문이다. 컨디션이 제대로 돌아오려면 몸속 장기들도 잠에서 깨어나는 시간이 필요하다. 소화기가 잠에서 깨어나는 시기에 가장 좋은 음식은 과일이다. 수분과 비타민, 섬유질이 풍부해서 독소 배출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과일은 소화시키는데 많은 소화효소가 필요하지 않다. 오히려 효소를 더 공급해서 몸의 배설 기능을 끌어올린다. 이렇게 몸은 아직 뭔가를 먹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의사들이나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은 왜 꼭 아침밥을 먹으라고 하는 걸까? 그건 밤새 떨어진 당을 보충하기 위해서다. 근육과 뇌의 에너지원인 당이 부족하면 아침 일찍 일어나 공부나 일을 해도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 그런데 당은 밥뿐만 아니라 과일을 통해서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 과당 역시 당의 한 종류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과당은 천연 비타민을 제공하고 해독까지 도와주므로 훨씬 유익하다. 아침에 먹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은 오히려 신진대사에 부담을 준다. 차라리 배출 주기에는 아무것도 섭취하지 않는 게 낫다. 대신 과일 3개씩을 먹는 습관을 들여보자. 일주일 동안 밥 대신 과일을 먹는 것만으로도 체중이 줄고 3주 정도 지속하면 뱃살과 옆구리 지방이 확 줄어든다. 물론 아침마다 느끼는 피로감도 덜하게 된다. 섭취 주기. 낮 12시부터 밤 8시.
섭취 주기는 영양 공급을 위해 음식을 섭취하는 시간이다. 잘 먹고 잘 싸면 건강하다는 말이 있다. 여기서 잘은 고단백, 고지방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니다. 과일과 야채, 통곡물과 견과류 등의 자연이 살아있는 음식이 좋은 음식이다. 동화주기. 밤 8시부터 새벽 4시. 동화주기는 낮에 섭취한 영양소가 온몸 구석구석에 흡수되고 몸을 구성하는 호르몬과 조직으로 전환되는 시간대다. 소화를 마친 몸은 이제 우리가 자는 동안 다른 중요한 일에 효소를 사용한다. 바로 재생과 성장, 회복이다. 수면 시간은 몸속에서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이다. 온종일 쉬지 않고 일한 장기가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휴식도 취하고 잘못된 것도 바로잡는 시기다. 그러므로 동화주기의 음식을 섭취하면 오장육부는 야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기 싫어하는 야근을 가장 소중한 내 몸에게 시키는 꼴이다. 밤에는 뇌뿐만 아니라 오장육부도 쉬어야 다음날 제대로 된 컨디션으로 움직일 수 있다. 암세포는 이렇게 휴식이 필요할 때 제대로 쉬지 못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밤에 먹지 않아야 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가 멜라토닌이다. 수면 중에 나오는 멜라토닌 호르몬은 5세까지 분비량이 매우 많다가 성장이 멈추는 사춘기에 75%로 감소한다. 그리고 노화가 진행될수록 멜라토닌의 양도 줄어든다. 즉 멜라토닌이 적을수록 노화가 빨리 진행된다는 얘기다. 야식은 바로 이 멜라토닌 분비량을 줄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출, 섭취, 동화주기에 맞는 식사를 하면 몸은 새롭게 만들어진다. 오전 과일 식사와 자연식 밥상을 딱 일주일만 시도해보라. 속이 편하고 피로감이 줄면서 2kg 이상 감량되는 다이어트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면 몸에 꼭 필요한 영양이 흡수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해지기 때문이다. 이제 아무 때나 아무렇게 먹지 말고 몸의 리듬에 맞게 먹어보자. 살아있는 몸에는 살아있는 효소가 필요하다. 진짜 음식과 가짜 음식. 식사의 목표는 피와 살을 만들고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 것이다. 먹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 먹는다. 그런데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음식은 우리의 기대만큼 좋은 기능만 하지 않는다. 어떤 음식은 몸을 망가뜨리고 질병을 일으키기도 한다. 우리는 그런 음식을 가짜 음식이라고 부른다. 진짜 음식은 살아있는 음식이다. 살아있는 생명체의 특징은 몸속에서 끊임없이 효소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즉 살아있음이란 효소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학자에 따라 견해 차이가 있지만 사람의 몸에는 약 13,000여 개의 효소가 있다고 추정된다. 우리 몸이 살아있는 만큼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도 효소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주변에는 그렇지 않은 음식이 더 많다. 효소는 보통 42도에서 기능을 잃는다. 열에 익혀지고 각종 첨가물을 만나 가공 처리되는 순간 생명을 잃어버린다. 고기를 가공한 햄, 밀가루를 가공한 과자, 지방과 당을 섞어 만든 아이스크림 등은 모두 칼로리만 있고 효소는 없는 죽은 음식, 가짜 음식이다. 소화불량의 원인은 효소 부족. 수년 동안 가공된 음식을 먹으면 당연히 몸이 이상해진다. 가짜 음식의 주성분은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 각종 첨가물이다. 살아있는 효소는 없다. 이렇게 효소가 없는 음식을 먹게 되면 기본적인 신진대사에 문제가 생긴다. 효소가 고갈되기 때문이다. 사람은 효소가 없으면 생명력을 유지할 수 없다. 소화효소가 부족하면 소화불량이 발생하고 섭취한 음식이 변질된다. 탄수화물이 소화되지 않으면 발효가 일어나고 단백질은 부패하며 지방은 산패된다. 결론적으로 몸에 독소가 쌓이기 시작한다. 독소가 쌓이면 해독을 담당하는 간이 바빠진다. 이 과정이 수년간 반복되면 간 기능이 약해져 몸 전체의 신진대사가 망가지고 점차 피로와 독소가 누적된다.
암이나 비만, 당뇨, 고혈압 등의 증세를 보이는 사람의 장기는 지칠 대로 지친 상태다. 뱃살이 찌고 피로감이 오는 이유도 몸이 지쳐간다는 신호다. 신진대사에 신경을 쓰라는 경고다. 몸의 신진대사를 정상으로 바로잡기 위해서는 운동보다 내장기관의 기능을 복구하는 게 우선이다. 안이 튼튼하면 바깥도 튼튼하게 마련이다. 과식과 폭식도 심리의 문제라기보다는 효소 부족의 결과다. 우리 몸은 일정량의 효소가 들어오기 전까지 계속 음식을 섭취하려 한다. 치킨이나 피자, 과자 등 효소가 부족한 음식을 더 많이 먹게 되는 까닭이다. 효소가 풍부한 과일을 과식하고 체한 경우를 본 적이 있는가? 과일과 야채는 많이 먹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많이 먹어도 금세 소화된다. 식사의 목적은 효소 섭취다.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이자 프라밍햄 심장질환 연구소 학장인 윌리엄 카스텔리 박사는 과일 성분이 심장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과일 성분이 피를 맑게 해서 동맥이 막히는 일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과일은 혈액을 맑게 하고 오장육부 상태를 개선시켜주는 최고의 해독제이자 영양제다. 효소는 일상생활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 몸도 살아있는 상태이기에 각종 효소 반응이 일어난다. 평소엔 잘 느끼지 못하는 호흡과 혈액순환, 눈 깜빡임, 말하기, 걷기 등의 일상생활과 면역 반응도 효소 반응과 관련이 있다. 심지어 지금까지 동맥에서만 약 70가지의 효소 반응이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 몸에 효소가 가장 많은 시기는 성장기이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들의 입에서는 침이 줄줄 흘러내릴 정도로 효소가 많다. 병이 깊은 노인들은 침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음식을 씹기 힘들다. 이처럼 효소의 양이 신진대사를 관리한다. 몸속 효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영양과 칼로리를 계산하는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효소를 제공하는 살아있는 음식은 쉽게 말해 요리하기 전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다. 생과일과 생야채는 풍부한 비타민과 미네랄, 양질의 수분과 섬유질을 공급해준다. 과일은 30분 만에 소화되어 혈액에 당을 공급하고 몸속의 독도 제거한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이상구 의학 박사는 뉴스타트 건강요법에서 소화력이 약하고 아픈 환자들에게 하루 3번 과일 식사를 하게 한다. 과일의 항산화 성분이 독소와 노폐물을 씻어 간을 건강하게 만들면 우리 몸도 치료와 복구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건 단순히 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또는 배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다. 소화라는 인체 반응을 통해 몸에 필요한 살아있는 효소를 섭취하는 것도 식사의 목적이다. 물에 젖은 장작은 타지 않는다. 소화란 동물이 몸 밖에서 섭취한 먹이를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분해하는 과정이다. 소화가 잘 되면 영양소가 온전히 흡수되어 뼈와 살을 만들고 에너지로 저장된다. 문제는 소화되지 않은 음식들이 몸속에 남아있을 때 발생한다. 소화가 안 되면 음식물이 부패하고 독소를 배출한다. 이는 소식하는 사람들이 건강한 이유이기도 하다. 워낙 조금 먹으니 몸속에 소화시키지 못하고 남은 음식이 없기 때문이다. 소화력이 좋아지는 첫 번째 방법은 꼭꼭 씹어 침으로 완전히 소화시키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이때 국이나 물에 밥을 말아먹는 것은 타고 있는 장작에 물을 붓는 것과 같다. 탄수화물은 태웠을 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장작이다. 장작이 잘 타게 하려면 종이나 마른 나뭇가지 같은 불쏘시개가 꼭 필요한데 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소화효소다. 장작이 잘 타면 까만 수치로 변하듯 음식이 완전히 소화되면 영양소가 완전히 흡수된 찌꺼기만 남는다. 그런데 잘 타고 있는 장작에 물을 붓는다고 생각해보라. 축축하게 젖은 장작은 까만 그름을 남기며 처리하기 힘든 쓰레기가 된다. 밥을 물이나 국에 말아먹는 건 타는 장작에 물을 붓는 격이다. 한식 위주의 자연식 밥상을 꼭꼭 씹어서 침으로 완전 소화시키면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염 같은 증상을 예방할 수 있다. 오전에 과일식을 하고 점심과 저녁에 현미 채식을 하면 일주일 만에 좋아지기도 한다.
힐링스쿨의 황성수 박사는 현미채식을 꼭꼭 씹어먹게 하고 힐리언스 섬마을을 운영하는 이시영 박사도 인공 첨가물과 강한 양념이 들어가지 않은 자연식 밥상을 30분 동안 식사하게 한다. 오랫동안 꼭꼭 씹어먹기는 완전 소화의 첫 번째 단추다. 소화 불량은 독소를 부른다.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를 먹는 경우가 많다. 더부룩할 때마다 먹으려고 아예 가방에 넣어 다니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소화 불량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비만이나 당뇨, 고지혈증 등 각종 질병이 소화 불량에서 시작된다. 소화가 덜 된 음식 찌꺼기가 위에 쌓이면 담적이 되고 대장에서는 각종 가스를 생산하는 묵은 변이 된다. 소화가 덜 된 음식 찌꺼기는 대장까지 약 9m의 장을 지나면서 더욱 부패된다. 대장은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의 변질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장소다. 각종 영양소의 변성으로 유해균이 증가하면 장내 세균총의 균형이 깨어진다. 특히 단백질 과다 섭취로 인한 변성은 페놀, 황화수소, 인돌, 스카톨 등의 질소 화합물과 나이트로 소아민이라는 강력한 발암 물질까지 만든다. 간은 이런 물질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 해독하려고 애쓴다. 결국 간은 지치고 피로물질은 누적되어 만성 피로의 원인이 된다. 이 과정이 자주 반복되면 마침내 혈액이 탁해져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림프에도 이상이 생긴다. 노폐물은 점점 축적되고 신진대사는 매우 떨어지게 된다. 장에 몇 년 동안 노폐물이 쌓이면 숙변이 생기기도 한다. 이처럼 소화불량은 각종 만성 질환이나 난치병의 근원이 될 수 있다. 반면 완전 소화가 이루어지면 영양이 잘 흡수되어 찌꺼기만 배설되는 바나나 모양의 변이 나온다. 바나나 모양의 변은 물보다 비중이 낮아서 물에 뜨기도 한다. 바나나 모양의 변은 완전 소화의 증거다. 물론 반대로 소화가 덜 되면 변이 무거워서 물에 가라앉는다. 채식 위주의 간단한 식사를 했을 때와 고기를 먹고 난 다음 날의 변 상태가 다른 건 바로 이런 까닭이다. 국가찌개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식문화이다. 오랫동안 이어진 식습관을 단번에 바꾸기란 쉽지 않다. 다만 완전 소화의 원리를 생각한다면 국이나 찌개에 밥을 말아 먹거나 동시에 먹지 않는 게 좋다. 이제부터라도 물에 젖은 장작 이론을 생각하면서 물 따로 밥 따로 완전 소화 식사법을 실천해보자. 소화제 대신 식전 과일 하나로 위부터 간까지 건강한 몸을 만들어보자. 탄수화물 중독을 치료하는 과일의 힘. 탄수화물 중독의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한 열쇠는 멀리 있지 않았다. 바로 복합 탄수화물 음식이었다. 정제한 현미와 통밀은 효과적으로 빠르게 몸의 균형을 맞춰주었다. 보통 사람들은 현미의 쌀겨와 쌀룬을 제거한 백미를 먹는다. 그런데 가볍게 벗겨버린 쌀겨와 쌀룬의 영양학적 가치는 그렇게 가볍지 않다. 쌀겨에는 현미가 가진 영양분의 29%, 쌀룬에는 무려 66%가 함유되어 있다. 백미에는 5% 정도밖에 남지 않는다. 부드럽게 먹겠다는 욕심으로 95%의 영양소를 벗겨버린 백미를 먹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비만과 당뇨병은 자연의 선물을 쉽게 버려 발생한 재앙이다.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대신 음식을 고를 때 식품별 당지수를 확인해 보면 된다. 당지수는 혈당을 상승시키는 속도를 포도당을 100으로 삼아 산출한 수치다. 50 이하의 당지수를 가진 음식은 혈당 상승이 빠르지 않아 언제 먹어도 무방하다. 현미나 통밀, 야채, 과일, 순수 단백질 음식이 당지수 50 이하다. 반대로 빵, 라면, 백미 등은 모두 70이 넘으므로 빠른 혈당 상승과 지방 축적을 유도한다. 당지수 낮은 식품을 먹기 어렵다면 식사 전에 과일 먹기를 추천한다. 우리나라 사람은 보통 과일을 후식으로 먹는다. 하지만 이는 올바른 식사법이 아니다. 식사 중 섭취한 섬유질 음식과 과일의 당이 만나 이상 발효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식사 후 과일을 먹고 복부 가스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 술을 먹지 않았는데도 간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 모두 이상 발효 시 생성된 대사산물이 알코올로 인지되어 발생한 결과다. 이렇게 간세포를 파괴하는 식후 과일은 한마디로 독이다. 자연스럽게 입맛을 바꿔주는 식전 과일 하나. 과일은 식사 전과 공복에 먹는 게 올바른 식사법이다. 음식 배합의 권위자인 허버트 셀턴 박사도 공복에 먹는 과일이 식후에 먹는 것보다 훨씬 이롭다고 했다. 식사 전에 싱싱하고 달콤한 과일을 하나 먹으면 얻게 되는 효과가 아주 많다. 과일의 달콤함과 청결함이 입안에 남아 탄수화물에 대한 욕구가 줄고 포만감이 높아져 식사량도 절반으로 준다. 기존에 먹던 양념 많은 음식이 짜게 느껴지고 조미료에 대한 민감성도 살아난다. 살아있는 음식과 죽은 음식을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과일은 30분 안에 다 소화되는 단순 음식이다. 단순 음식은 우리 몸을 날씬하고 가볍게 만들어준다. 당뇨를 예방하는 데에도 과일은 필수다. 비만이나 당뇨병 환자들은 과일이 당 수치를 올린다고 해서 꺼리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자. 빵이나 과자, 백미, 심지어 현미보다도 과일의 당 지수는 훨씬 낮다. 자연에서 온 과당의 당 지수는 대부분 50 이하다. 정말 달콤한 포도도 쌀밥보다 낮은 50이다. 우리는 과일의 자연당과 가공식품의 설탕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과일은 달아도 섬유질과 여러 비타민, 미네랄의 영양소가 함께 있는 완전한 식품이다. 이 사실을 모르는 당뇨 환자들은 흰쌀밥이나 빵, 과자는 먹으면서도 과일은 두려워한다. 내 몸을 위해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 새끼 과일 식사만으로 25kg 이상 체중을 감량하고 건강한 몸을 만든 예는 아주 많다. 한 끼에 바나나 10개, 복숭아 8개, 수박 한 통을 먹으면서 20kg 이상을 감량하고 신체 나이가 10살이나 넘게 어려지는 경우도 봤다. 과일을 먹으면서 체중이 감량되는 이유는 지방을 분해하고 신진대사를 관장하는 내부 장기들이 건강해졌기 때문이다. 두통, 탄수화물 중독, 고혈압, 설탕 중독, 붓기, 변비, 역류성 식도염, 만성 피로, 탈모가 좋아지는 사례도 많다. 과일을 사흘만 먹으면 변의 상태가 달라지고 피부가 좋아져 화장이 잘 받는다. 한 달을 먹으면 당 수치가 50 정도 떨어지고 3개월 이상 실천하면 당 수치가 눈에 띄게 떨어진다. 당이 조절되면 고혈압이 사라져서 혈압약도 끊게 된다. 기능의학에서는 당뇨병 치료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보충한다며 영양제를 추천하기도 한다. 언제 과일과 야채를 챙겨 먹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중요성을 알면 실천한다. 알약 형태의 영양제를 먹는 것보다 아침에 과일을 먹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은가? 자연은 과학을 초월한다. 아인슈타인도 과학은 자연의 지극히 일부분만 발견했을 뿐이라고 했다. 과학으로 아무리 영양을 정교하게 가공해도 햇빛과 비와 흙과 공기가 만들어낸 과일과 채소에 비할 바는 못 된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풀 한 포기, 꽃잎 하나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다. 간 건강법. 이렇게 먹으면 간세포도 재생된다. 간은 은행이자 세탁소이다. 에너지 공장이라는 별명처럼 간은 에너지와 관련된 500가지가 넘는 일을 한다. 특히 은행에 돈을 저축하기도 하고 대출을 받듯이 간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탄수화물이 다량 섭취되면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했다가 필요시에 당으로 꺼내어주고 모든 지용성 비타민 A, D, E, K와 비타민 B 복합체 C도 저장한다. 혈액 성분인 철분과 구리도 간에 저장되며 심지어 제대로 중화하지 못한 독소까지 간은 담아둔다. 또 간은 독소를 해독하는 세탁소 역할도 수행한다. 우리는 음식을 먹으며 330종이 넘는 첨가물도 함께 흡수한다. 첨가물은 대부분 석유에서 화합물이거나 발암물질로 우리 몸에 전혀 쓸모없고 유해한 독소다. 간은 바로 이런 독소를 깨끗하게 분해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킨다.
하지만 첨가물을 많이 먹으면 간의 해독력이 점점 떨어져 만성피로와 지방이 축적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더욱이 이런 독소는 간뿐만 아니라 다른 장기와 뇌에도 쌓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잠을 많이 자도 피곤하고 점점 얼굴빛이 어두워진다면 우선 간 건강을 챙기자. 간이 건강하면 지방이 분해되어 체지방은 그냥 빠진다. 애써 칼로리를 계산해가며 다이어트 식품을 사는데 돈 쓰지 말고 배부르게 과일로 과식하자. 식전 과일은 아무리 먹어도 살찌지 않는다는 사실을 과일을 주식으로 삼는 프루테리언들은 이미 알고 있다. 운동보다는 과일이 더 빠르다. 열심히 운동을 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 간 건강을 챙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운동으로 살 뺐다고 하는 사람들의 식단을 보면 반드시 토마토와 야채를 비롯한 살아있는 음식이 포함되어 있다. 닭가슴살과 함께 샐러드와 과일도 챙겨 먹는 경우가 많다. 결국 체중 감량은 식단이 80% 이상을 차지한다. 건강하고 날씬하게 아름다워지는 가장 빠른 방법은 식습관이다. 운동선수들도 이 사실을 잘 알기에 운동만큼이나 균형 잡힌 식사를 중요하게 여긴다. 간을 건강하게 만들고 싶다면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자. 풍부한 항산화 성분이 간을 튼튼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오전에 먹는 과일 3개는 간의 해독력을 높여주고 섬유질이 풍부한 야채는 노폐물이 빠르게 몸을 빠져나가도록 돕는다. 단, 과일은 식후보다 식전에 먹는 게 좋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간의 해독력을 상승시키는 자연 음식. 독소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다. 우리는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많은 독소에 노출된 채 살아간다. 앞에서 우유와 가공식품의 첨가물과 덜 소화된 음식물이 내부의 독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말했다. 그 외에 소화와 대사활동 시에 발생하는 암모니아, 요소, 산소 찌꺼기인 활성산소도 내부에서 발생하는 독소다. 특히 활성산소는 과식과 과음, 정신적 스트레스와 약물 복용 등 산소 소모량이 증가하는 모든 활동에서 발생한다. 외부에서 유입되는 샴푸나 세제, 환경 호르몬 등도 몸을 망치는 독소다. 최근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미세먼지 역시 폐와 세포를 망치는 독소이고 길을 지나다 마시는 담배 연기도 독소다.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이런 독소를 피하기는 어렵다. 독소는 간 기능을 약화시키고 지방 대사를 비롯한 몸의 내부 기능도 저하시킨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않아도 된다. 우리는 해독과 영양의 원리에 따라 간 기능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 몸은 해독에 먼저 집중한다. 우리 몸이 해독에 사용하는 에너지는 전체의 80%이다. 독소가 생기면 빠른 시간 안에 해독해야 생명이 위태롭지 않기 때문이다. 독소가 축적되면 생명활동에 관여하는 효소도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빼는 것도 중요하다. 해독 없이 먹는 비싼 보양식이나 보약은 효과가 없다. 건강하고 가벼운 몸을 위해서는 해독이 먼저다. 영양소 섭취와 신진대사 자극은 그 다음이다. 항산화 물질은 해독과 함께 면역력을 상승시키는 항암 물질이다. 항산화 시스템은 우리 몸의 암 예방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간의 해독력과 암 예방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다. 해독에 필요한 이 물질들은 간에서 생성되고 저장되며 상호작용을 통해 상승 효과를 이끌어낸다. 비타민C는 비타민 E의 산화를 막고 비타민C가 산화하면 글루타치온이 이를 재생시킨다. 비타민 E는 코엔자임 Q10, 알파리포산과 글루타치온 생성에 영향을 미치며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결국 간 해독에 좋은 음식은 과일과 야채. 항산화 물질이 암 예방에 필요한 물질로 알려지면서 수많은 영양제가 탄생했다. 어떤 사람들은 한 주먹씩 먹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양의 영양제를 비싼 돈 주면서 먹을 필요는 없다. 이미 자연이 조화롭게 땅과 바다를 통해 충분히 공급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1단계, 독소 변형 과정에 필요한 영양소는 과일과 야채를 통해 공급받을 수 있다. 제철에 나는 사과, 포도, 귤, 딸기 등 사과 중과 크기의 과일을 하루 3개 정도 먹으면 충분하다. 야채는 항산화력이 좋다고 알려진 설포라판이 많은 양배추와 브로콜리, 콜라비, 케일 등을 추천한다. 정제되지 않은 통곡식과 새싹 음식, 식물성 기름에는 코엔자임 Q10이 함유되어 있다. 2단계, 독소 해독 과정에 필요한 글리신, 시스테인, 글루탐산은 체내 대사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음식 중에는 고등어와 연어 등의 생선류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바쁜 현대인이 하루 3끼를 모두 완벽하게 건강식으로 챙겨 먹기란 쉽지 않다. 오히려 너무 꼼꼼히 챙기려다간 스트레스가 생겨 정신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이때 우리가 가장 편하게 챙겨 먹을 수 있는 항산화 식품이 바로 과일이다. 과일은 오전 배출 주기에 먹으면 간 해독이 빨라지고 점심과 저녁 식사 30분 전에 하나씩 먹으면 입맛도 교정된다. 이제 과일로 간 건강을 챙겨보자. 최고의 간 영양제, 효소를 먹어라. 효소가 곧 생명이다. 효소 영양학의 선구자인 에드워드 하웰 박사는 효소를 생명의 빛이라고 했다. 그는 모든 질병이 효소 결핍이나 효소 불균형 상태에서 발생하며 오직 효소로만 치료할 수 있다고 했다. 방사선이나 항암제를 이용한 치료에 환멸을 느낀 미국 의사 중에는 판크레아틴이라는 효소를 이용해 췌장암을 치료하는 사람도 있다. 엔자임, 효소란 생물의 세포 안에서 합성되며 몸속에서 행해지는 거의 모든 화학 반응에 촉매 구실을 하는 특정 단백질이다. 효소가 없으면 생명체는 생명 자체를 유지하기 어렵다. 소화, 대사, 호흡, 체온 조절, 항상성 유지, 면역작용, 항염작용, 혈액순환과 장내 미생물의 대사까지 효소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효소를 섭취하지 않는 죽은 식사는 질병 유발의 잠재적 원인이다. 통장 잔고와 같은 3가지 요소. 효소는 소화효소, 대사효소, 잠재효소로 나뉜다. 효소의 제일 중요한 기능은 소화와 대사다.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은 침과 췌장의 아밀라제가 포도당으로 분해한다. 췌장은 탄수화물과 지방의 소화효소뿐만 아니라 인슐린과 글루카곤 같은 혈당 조절 호르몬까지 분비한다. 단백질 소화효소는 위의 펩신, 췌장과 소장의 펩티다아제로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한다. 지방 소화효소는 췌장에서 분비하는 리파아제로 중성지방을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한다. 담즙산도 콜레스테롤과 지용성 영양소의 흡수를 돕는다. 대사효소는 소화 후 흡수된 영양소를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 에너지로 각종 면역과 치유, 호르몬 조절과 자율신경계 반응 등이 발생한다. 소화효소나 대사효소는 우리 몸에 처음부터 그 양이 제한되어 있는 잠재효소에서 만들어진다. 인체는 효소를 사용할 때 우선순위를 둔다. 먼저 소화와 대사 작용에 사용한다. 통장의 잔고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효소의 양도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쓸 수 있는 돈이 정해져 있을 때 필수 생활비부터 사용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따라서 과식으로 소화효소를 너무 많이 사용해버리면 통장에 남는 잠재효소의 양이 적어진다. 면역이나 치유에 사용되는 잠재효소가 부족하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힘도 약해진다. 나이가 들수록 효소의 양은 줄어든다. 시카고 마이클리스 병원의 메이어 박사는 노인과 젊은 사람의 타액을 비교 실험한 결과 노인의 효소 활성이 젊은 사람의 3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흔히 노인들이 병에 걸리면 침도 안 생긴다 라고 말하는데 이는 효소 활동이 그만큼 저하되어 있다는 얘기다. 물론 체내 효소가 부족할수록 노화도 빨리 찾아온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효소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효소는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 효소는 죽어가는 동물도 살리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미국의 어느 동물원에서 동물들이 시름시름 앓다 죽기 시작했다.
동물원 측은 동물들에게 가열식과 비타민, 미네랄을 섞은 먹이를 주었는데 당시에는 영양학적으로 매우 균형 잡힌 식단으로 평가받았다. 그런데도 동물들은 건강해지기는커녕 오히려 각종 질병에 시달렸다. 문제는 분명했다. 동물들은 자연에서 이런 음식을 먹을 리가 없었다. 뒤늦게 이를 깨달은 동물원 측은 부랴부랴 자연에 가까운 먹이를 공급했다. 사자에게는 생고기와 뼈, 생간을 주고 원숭이에게는 바나나와 사과, 오렌지 등을 주었다. 그러자 죽어가던 동물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생기를 되찾았다. 가열식은 열을 가해 효소를 모두 없애기 때문에 사실상 죽은 음식이다. 사람도 이렇게 효소가 부족한 가열식만 먹으면 문제가 발생한다. 소화와 대사에 필요한 효소가 부족해서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해독을 담당하는 간에도 무리가 생긴다. 동물들이 자연에 가까운 먹이를 먹음으로써 건강을 되찾았다면 사람도 어떤 음식을 먹을 때 건강해지는지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최근 에너지바나 가루 형태의 쉐이크가 바쁜 현대인들의 식사 대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영양이 풍부한 에너지바나 쉐이크는 열량도 낮아서 다이어트를 하는 여성들이 많이 찾는다. 그런데 이런 음식은 진짜 음식이 아니다. 효소가 없기 때문이다. 효소가 풍부한 음식은 먹어도 살찌지 않는다. 효소가 식욕을 억제시켜 과식할 위험도 없다. 소화가 잘 되고 신진대사도 활발해져서 오히려 살이 빠진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효소가 풍부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 과일은 손쉽게 효소를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식품이다. 하루에 과일 3개를 먹는 것만으로도 지친 몸을 회복하고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 점심과 저녁으로는 바다에서 나는 해조류와 발효식품인 된장, 낫또 등을 추천한다. 조금 귀찮더라도 이렇게 인스턴트 식품 대신 살아있는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노화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효소가 풍부한 살아있는 음식을 먹으면 간 건강이 좋아지고 젊음도 유지할 수 있다. 세상에 나쁜 콜레스테롤은 없다. 1970년대 후반 학자들은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착한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을 구분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저밀도 지단백, LDL이 동맥경화의 주범이고 고밀도 지단백, HDL은 나쁜 LDL을 청소하는 착한 콜레스테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주장 역시 틀린 것으로 밝혀졌다. LDL은 세포막과 세포기관, 우리 몸의 호르몬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성분이다. 문제는 산화된 LDL이다. 1989년 다니엘 슈타인버그 박사는 뉴 잉글랜드 의학저널에 환자들이 산화를 예방하면 LDL이 나쁜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였고 1997년 마르코 디아즈 박사가 항산화 수치가 높은 환자들은 동맥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몸에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산화된 LDL이 늘어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백혈구가 포식작용을 하며 염증을 일으킨다. 그 결과 백혈구와 그 사체가 동맥벽에 쌓여 동맥을 좁게 만든다. 결국 동맥경화는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문제이며 심혈관 질환은 염증성 질환임이 밝혀졌다. 이에 2015년 미국의 식사지침 가이드라인도 콜레스테롤은 더 이상 위험한 영양소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항산화 영양이 충분한 몸에서는 동맥경화 같은 염증 반응을 발견하기 어렵다. 간이 건강하면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과일 섭취는 간 건강을 위한 첫 번째 답이라고 할 수 있다. 아보카도에 풍부한 비타민 E 등의 지용성 항산화 영양소와 다양한 제철 과일의 식물 영양소는 심장과 혈관의 건강을 지켜준다. 중사슬 지방산으로 알려진 코코넛 오일은 1년에 16kg을 감량시켜준다는 실험 결과가 있을 정도로 불필요한 지방을 제거하는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코코넛 오일은 뇌세포 건강에 도움을 주며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까지 하는 천연 약재다. 내장 비만을 줄여주는 과일.
내장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포화지방이 많은 튀긴 음식과 지방이 많은 고기, 당분 섭취를 줄여야 한다. 고기를 먹지 않는데도 내장 비만이 우려되는 사람은 평소 라면이나 빵, 백미를 즐겨 먹지는 않는지 생각해보자. 섬유질이 없는 정제된 탄수화물은 내장 비만의 원흉이다. 자연이 완벽하게 제공해준 곡식을 그대로 먹을 수 있다면 이상적이다. 눈에 잘 보이는 식탁이나 책상 위에 빵 대신 상큼한 과일을 올려놓자. 과일은 LDL의 산화를 막아주는 고급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다. 수백 가지 안토시아닌과 플라보노이드 등의 식물 영양소도 담겨 있다. 혈관이 약한 사람에게는 비타민C가 많은 감귤류 과일과 포도가 도움이 된다.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 원료로 쓰이는데 콜라겐은 혈관 벽을 탄탄하게 만들어준다. 내장 비만과 혈관 질환은 현대인의 가장 큰 고민이다. 과일은 바로 이런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자연의 선물이다. 가능하다면 점심과 저녁도 현미 위주의 잡곡과 양배추, 브로콜리, 해조류 등으로 챙겨 먹자. 류은경의 완전소와 읽어드렸습니다. 저도 오전 중에는 일반 식사 대신에 CCA 주스, 까주스라고 하죠. 당근, 사과, 양배추를 갈아서 마시고 있는데요. 확실히 속도 편하고 가공식품을 먹고 싶은 욕구도 줄어든 것 같습니다. 내가 먹는 음식이 내 몸을 만든다는 것, 건강한 몸은 건강한 음식에서 시작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